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사업체와 광업사업체를 살펴보았죠. 그럼 이번에는 또 공업사업체를 살펴봐야 되겠죠. 광업사업체에 이어 이번에는 공업사업체의 역사적 변전사에 대해 살펴보자. 공업은 채취된 생물이나 무생물 혹은 가공된 생물이나 무생물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으로, 그렇죠,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광업이 자원을 채취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공업은 채취된 자원을 가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광업과 공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광업은 이제 채취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채취가 필요하죠, 자연에서. 뭐 금속이나 석유 같은 것도 채취를 하잖아요. 채취한 게 있어야지 가공을 하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공업사업체는 공업사업체 같은 채취 자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뭐 그 말이죠. 공업은 인류가 일하는 수단인 도구를 만들고 옷이나 주택을 소비 대상 만들고 옷이나 주택을 소비 대상을 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옷이나 주택과 같은 그 농민이 또 공업도 겸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급자족했으니까 일부는 장인이 만들었겠지만 교환을 했겠지만 자급자족하던 시절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일정 부분 공업에도 종사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대 사회에서 공업은 주로 식욕, 수면욕, 고신욕과 같은 생존 욕구를 해결하고 일하는 수단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가정 단위나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다. 가족 단위로 이제 공업이 실시됐다. 그 말이죠.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을 이용하는데 이를 얻기 위한 활동이 일이다. 공업의 초기 형태는 이러한 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래요. 공업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자급자족을 하면서 일종의 공업 역할을 농민들이 했는데, 다 이제 그게 현 시대 와서는 다 분업화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공업은 도기 제작, 식물 생산, 금속 가공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진흙으로 도기를 만들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청동과 구리를 가공하여 무기와 도구를 제작했다. 그때 도기를 만드는 사업체가 있었던 것이죠. 청동과 구리를 만드는 사업체도 있었고, 가공해서 만드는 사업체도 있었고,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대부분의 공업활동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정부나 권력자의 통제하에 대규모로 운영되었다. 정부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공업에 종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정부가 광업에도 종사했음을 확인했죠. 강하게 통제를 했죠. 지배하에 있었던 거죠. 고대 로마에서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무기 제작소나 건축 자재 생산소가 존재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4세기경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에는 제국 전역에 걸쳐 약 35개의 주요 무기 제작소를 운영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공공건축도로, 수로, 신전 등을 만들기 위해 벽돌과 타일 생산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했다. 정부 소유임을 알 수 있는 게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벽돌에 새겨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의 소유지에서 생산된 벽돌이라는 의미로 황제 소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가 공업의 주요 사업체는 지배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전부 농업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업 종사자는 주로 노예, 강제노동자 혹은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었다. 장인이 당연히 이제 끼겠죠.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예나 강제노동자도 많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뭐 장인들이 지위를 받았겠죠. 이들은 당시 농업의 지배자들에 의해 장악된 정부의 지배를 받으며 생산하였다.
즉 중요하거나 이익이 되는 생산물을 제작하는 사업체와 사업체 참여자들은 철저히 농업의 지배하에 있었다. 황실이 소유거나 그랬죠. 무기나 이런 거는 정부 소유거나 그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 농업의 지배자들에 의해 장악된 정부의 지배를 받으며 생산하였다. 즉 중요하거나 이익이 되는 생산물을 제작하는 사업체와 사업체 참여자들은 철저히 농업의 지배하에 있었다. 주요 사업체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도기, 직물, 금속 가공했는데 정부 통제 및 정부가 통제했다. 뭐 직물 이런 거는 이제 가정이 만들었겠죠.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필수품 같은 거는 한국이 만들고 일반인들이 쓰는 혹은 장인이 만들고 이제 이익이 크거나 그리고 중요한 제품은 정부가 통제했다는 거예요. 노예나 장인들이 동원되었다. 고대 로마 무기 제작, 건축 자재 생산 아까 확인했죠. 동원된 이들 사적 소유 작업성도 있었다는 거죠. 그 대장간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나라에 있죠. 고대 중국 도자기, 비단 생산, 철기 제작 정부가 독점했다. 근데 소규모 장인도 있었다.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죠. 정부 소속 노동자, 장인 정부가 세금 대신 동원하거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뭐 노예를 동원했겠죠. 고대 인도 뭐 직물, 금속 공예, 보석 가공, 뭐 지역 통치자 통제 및 장인이 운영했다.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개혁 기반 노동자 장인. 인도는 살펴봤잖아요. 카스터 대요 저번 시간에. 따로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대 공업의 특징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소규모 생산에 그쳤다. 지금과 같이 대량 생산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은 지역 내 소비를 위해 제작되었지 교환을 위해 생산되지는 않았다. 쟁기나 곡괭이 같은 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도구는 통상 장인들이 맡아서 제작했는데 민간에 있는 그렇죠. 그러한 장인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는 않았고 그러한 장인들은 대체로 제작한 도구와 식량을 교환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철이나 구리를 채취하는 광업은 정부의 지배를 받았으니 정부는 철이나 구리의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했다. 사업체가 어떻게 존재했냐 이게 보라는 거예요. 사업체 다루니까 장인들이 사업체가 있었죠. 소규모로 하더라도 현 시대도 뭐 소규모 사업체가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환해서 살았겠죠. 뭐 화폐와 교환하지 않았다 뿐이지. 식량과 교환을 해야지 장인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의 뭐 중소상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옛날부터 다 사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업하는 장소도 있었고 대장간이 있었잖아요. 장인의 신분은 통상 평민이었는데 국가에 따라 농민보다 높게 대접받기도 하고 낮게 대접받기도 했다. 장인의 신분은 어땠을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 천민으로 대접하지는 않죠. 기술이 있으면 어느 정도 중시하지만 또 이거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 또 다르다는 거예요. 기술을 중시하는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서는 장인의 신분은 농민보다 높았고 경제적 형편도 좋았다 이 말이죠. 기술을 경시하는 유교 문명권인 중국이나 한국에서 장인의 신분은 농민의 신분보다 낮았다 그래요. 동북아시아가 통상 그랬죠. 기술을 경시했잖아요. 산농, 공상 기술자들을 농민보다 아래로 봤죠. 기술을 경시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똑같진 않았다는 거예요. 약 5세기에서 15세기에 접어들면서 공업은 점차 지역 통치자나 귀족 그리고 길드와 같은 장인 조직의 통제하에 발전했다. 길드가 뭐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길드는 장인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장인들이 만든 결사체이다. 물론 각각의 장인은 각각의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장인들은
기술에 따라 마스터, 직공, 도제로 나누어졌다. 장인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위력도 있는 거죠. 신분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농민보다 높은 거죠. 길드에 참여한 이들 중 마스터에 이른 이들 중 몇몇은 대규모 사업체의 기업가로 변신하는데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장인들은 경제적으로 하거나 근로자로 변신하게 된다. 예를 봐야 되겠죠. 전기기관을 혁신한 영국의 제임스 와트는 원래 기계를 제작하는 장인 출신이었다. 1775년 그는 사업가 매튜 볼턴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래요. 볼턴 앤드 와트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재산만 있다고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공업은. 예전에 자본에 대해서 설명했죠. 재산도 자본이지만 그 재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화폐도 자본이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도 자본이죠. 필요한 것을 얻는 작업 수단이니까 기술 자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신분이 낮으면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사업가가 되기 어렵죠. 그런데 장인이 신분이 어떤가요? 영국에서는 괜찮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가능해지는 거죠. 또 그 전에 또 역사적 어떤 그 이유가 있지만 그래요. 하지만 이제 아주 크게 성공하는 기업가로 변신하는 장인들도 있지만 또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로 운영하는 장인들은 다 망하겠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공업이 영주나 왕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술 전수는 주로 장인과 도제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15세기 후반에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공업이 점차 상업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그래요. 직물, 철기, 유리 제작 등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했으며 시장에서의 교역이 활발해졌다. 운영 방식은 길드 시스템이 공업을 지배하며 품질 관리와 노동 조건을 규제했다. 물론 일부 대규모 공업은 여전히 왕실이나 교회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 무기 제작 같은 거 이런 현상은 현 시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무기 같은 경우는 민영하지는 잘 않죠. 민영한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시기에 자유노동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등장했으나 예전에 강제노동이나 옥로가 공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는 주로 이제 장인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그래 노예나 뭐 농노가 동원되었는데 정부가 시키는 거죠. 그래요. 이제 점점 근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현 시대가 뭐 이어짐 속에 있는 거지 갑자기 근로자들이 등장한 게 아니죠. 역사를 이어짐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체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드도 있고 길드에 소속된 장인들도 있고 기술도 있고 또 장인들이 또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배하고 못 크게 하고 그런 제도 하에서는 그렇죠. 3.16 혁명을 얘기했죠. 3.16 혁명이 일어나기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장인들은 주로 도시에서 활동하며 길드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들은 농민들과 달리 시장에 참여하며 소비 대상을 구했다. 아까 얘기했죠. 길드 소속 장인들은 자신의 기술과 노동으로 수입을 얻었으며 일부 성공한 장인들은 상당한 재산을 모으기도 했다. 아까 봤죠. 제임스 와트.
또한 장인들은 일반적으로 농민보다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도시에서 생활, 기술 보유, 그리고 길들 통한 조직적 보호는 이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길드 마스터 지위에 오른 장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멸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으면, 특히 이제 마스터 수준까지 이르면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한국과는 다른 문화죠. 한국에서는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어떤 생각이나 정서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았다. 기술이 있으면 존중받았고 마스터 지위에 오르면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다.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또 재산을 가진 이들이 있었죠. 무역이 활발했으니까 상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기술자들이 3차 인류 혁명 세력의 주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약간 좀 다르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런 의식이 잘 없는 거죠. 영국이 수백 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래에서부터 3차 인류 혁명이 세력이 돼서 기반이 탄탄했고, 한국은 쉽게 타락하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런 거죠. 좀 그런 영향이 크죠. 100년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장인들은 주로 도시에서 활동하며 길드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들은 농민들과 달리 시장에 참여하며 소비 대상을 구했다. 길드 소속 장인들은 자신의 기술과 노동으로 수입을 얻었으며, 일부 성공한 장인들은 상당한 재산을 모으기도 했다. 또한 장인들은 일반적으로 농민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도시에서의 생활, 기술 보유, 그리고 길드를 통한 조직적 보호는 이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길드 마스터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했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보면 길드 시스템이 영국에 도입되어 있었다. 저기 보면 되죠. 이탈리아에도 장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 중국 좀 많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고대부터 내려오던 뭐 정부가 통제하고 대장간이나 하고 계속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기술을 경시하고 뭐 그랬죠.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은 공업의 운영 방식과 규모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기계화와 공장제도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공업은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생산과 소비, 이래서 얘기했죠. 이 시기에 정점에 이르며 개인과 기업의 공업 활동을 촉진시켰다. 이런 게 왜 들어가느냐? 이거를 쓰니가 먼저 한번 써보라 했겠죠, AI한테. 계속 반복되니까 상업, 광공업 한번 이제 쓴 거를 참조해서 한번 써봐라 하니까 이제 AI는 이제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이 시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얘기했겠죠. 더 이상 상공업 사업체의 성장을 막을 세력은 이미 정리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3차 인류 혁명이 이러면 반발도 세게 일어난다 했죠. 한국은 지금도 세게 일어나고 있죠. 다른 나라라고 달랐을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역사를 이어짐 속에서 파악하려면 봐야 되겠죠. 53에서 54 어떻게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국 왕실과 3차 인류혁명 세력의 관계는 처음부터 우호적이지 않았다. 왕실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게 더 맞겠죠. 항상 우호적이지 않았다.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왕실은 전통적으로 농업 기반의 경제와 봉건적 질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왔으며 농업의 지배자인 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렇죠. 계속 농업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어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3차 인류혁명 세력은 3차 인류혁명을 저번에 얘기했죠. 시장 지배 시대를 여는 세력들 상공업과 금융업 도경의 재산을 늘렸고 새로운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로 인해 왕실과 이들 세력 간에는 갈등 요인이 존재했고 실제로 충돌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3차 인류혁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평화적으로 이룩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저항 세력은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왕실과 이들 세력 간에는 갈등 요인이 존재했고 실제로 충돌도 있었다. 즉 영국 왕실 역시 항상 3차 인류혁명 세력에게 우호적이진 않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1942년과 1951년 사이에 있었던 영국 내전이다. 찰스 1세는 즉위한 1625년 직후부터 스페인 및 프랑스와의 전쟁에 관여하며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감당해야 했다. 재정난에 시달린 찰스 1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며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려 했으나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중심이 된 의회 세력은 이를 거부하며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요. 이 세력은 누굴까요? 3차 의회도 보면 갈리겠죠. 왕당파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제도를 지키려는 세력과 3차 인류혁명을 일으키려는 세력. 당시 의회는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실파 귀족도 있었다. 즉 전체 의회 세력이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아니었다. 다 확인하고 얘기해 주는 거겠죠. 여당 야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중심이 된 의회 세력은 이를 거부하며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에서 승리한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일시적으로 공화정을 수립했다.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역이 누군가요? 크롬웰이잖아요. 전쟁을 했으면 사람이 죽었겠죠. 결코 평화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전사자 수는 작게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80만 명에 이른다. 많이 죽었죠. 예전에 미국도 어떤가요? 평화적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북 전쟁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60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반발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 3차 인류혁명 세력의 영향은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다. 찰스 1세를 처형한 뒤 집권한 크롬웰은 영국 내전에서 우회파의 지도자로서 왕실파를 물리치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그 다음 크롬웰은 뭐 할까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후 1653년부터 호국경이라는 직함으로 독재를 시작했다. 그래요. 쿠데타 일으키고 독재하고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다 비슷하죠. 근데 희생은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할 바는 아니죠. 이후 1653년부터 호국경이라는 직함으로 독재를 시작했다. 그래야겠고. 크로멜 정부는 항해법을 제정하여 영국 식민지와의 무역을 영국 선박으로 제한하고 외국 특히 네덜란드와의 경쟁을 억제하려 했다. 이는 영국 상인과 해운업자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왕실파 귀족들의 소지를 몰수하여 우회파 지지자나 신흥지주 계층에게 재분배하여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세력의 기반을 와해시켰다. 이제 쭉 있는 거예요. 1650년 유대인 공동체의 제국을 승인했고 이는 런던의 금융 및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왕실파 귀족들을 다 그냥 토지 몰수해버리고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고 기존의 그 세력들을 다 해버리죠. 이런 그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이는 누군가요? 지주들을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농지 개혁으로 와해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금융도 발전시키고 또한 자메이카를 정복해 식민지를 만들기도 하는데 자메이카는 이후에 설탕 플랜테이션 경제를 중심으로 영국 식민지 제국의 주요 자원 공급지로 발전했다. 올리버 크롬웰은 1658년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리차드 크로멜이 호국 경찰을 이어받았으나 독재했다는 거예요. 리처드는 통치 능력이 부족하여 1659년 사임했다. 이후 공화정은 혼란에 빠졌고 군사 지도자 조지 몽크가 이끄는 세력이 찰스 2세의 아들인 찰스 2세를 왕으로 복귀시켰다. 살펴보았듯이 3차 인류혁명은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올랐지만 그 뒤로는 이제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 세력을 인정하는 거죠. 3차 인류혁명 세력을. 정리됐다 했잖아 앞에서. 뭐 뒤에 또 약간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정리되는 거죠. 영국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또한 오리지널 3차 인류혁명 세력은 뜻을 같이 하면 동지로 품지만 3차 인류혁명에 대적하면 왕이라도 죽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걸리적거리면 대적을 해 이러면서 왕도 처형해버리잖아요. 전쟁가 좋아 한번 해봐. 30만 명, 30만 명 죽이잖아요. 30만 명에서 80만 명이 이른다잖아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했다. 그게 그래서 번영한 거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의지가 굳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조선처럼 멸망한다. 한국은 특히 또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왜? 저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시기 증기기관, 방적기, 제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석탄과 천황산 기반으로 한 공업이 급성장하며 직무, 기계, 운송, 수단 제작이 주요 산업을 부상했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발전을 막을 세력도 없는 거죠. 이들이 주역이니까 그런 거죠. 공장 제도가 도입되면 공업은 민간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도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금 노동자가 공업의 주된 노력으로 전환됐으나 초기 산업 혁명 시기에는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아동 노동이 만연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죠. 처음 시작하는 거 봐라. 이 속성이 아주 사악하다. 사악한 시대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요. 공업 인구가 이제 거의 한 20% 정도 올라가죠. 이전에는 한 5에서 10%였는데. 또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상업 인구도 많아지는 거죠. 농업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런 관계를 잘 보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어디로 빠지는지. 그다음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은 단순한 생존 욕구 해결을 하면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과 이상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보다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식민지 정탈전에 국력을 집중하게 된다. 그 이후의 이야기인 거죠. 지금은 또 약간 바뀌었죠. 식민지 정탈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람들이 너무 크게 희생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유무역을 하자 이렇게 바뀐 거죠. 식민지를 개척해서 무역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한 거예요. 현 시대가. 3차 인류혁명이 시작할 시기에 보면 어린 아이들의 노동이 보인다. 아동노동이 있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업자 사장이 악당으로 보이나요? 그 악당 기질이 다분하다. 사업자 사장들은 사업자 사장들의 본성이다. 근데 이제 그 신분제도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업자 사장이 어린아이들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일을 시키는 사악한 인간이다. 신분제도 사회가 아닌데 사업자 사장이 동원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동원한 것도 아닌데 누가 일을 시켰냐는 거예요. 진실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신분제도도 없는데 강제로 일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혹자는 이를 보고 현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업체 소유주가 악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누가 일을 시키는가? 강제로 정부나 권력자가 일을 시키는 일은 끝났다. 당연히 일을 시키는 사람은 부모겠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소득을 얻기 위해 동원했지 사업체 소유주가 동원한 것이 아니다. 누가 동원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악인인가? 어린아이를 동원한 일이 무조건 악이라면 악인은 부모이다. 하지만 이는 현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으로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글을 스님이 말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육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교육시키며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그 당시에는 다 일시켰다는 거예요. 대부분 농민들이었죠. 농민들이 애들을 육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극소수 신분이 높거나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나 교육을 시켰지 대부분은 교육 같은 거 안 시켰다는 거예요. 즉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일을 시켰고 그러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말이다. 이는 문명률이 증명한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직후를 보라는 거예요. 영국 문명률 60에서 70%, 교육은 상용 중심. 미국은 좀 발전한 상태였던 거죠. 50에서 60%, 원래는 다 비슷하죠. 식민지 시대. 식민지라 하지만 영국 국민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시기가 훨씬 뒤고 프랑스 65에서 75% 농촌 지역 문명률 높고 농촌 지역에 문명률이 왜 높겠어요? 공부를 안 시키니까 문명률이 높죠. 공부시킬 여력이 없는 거죠. 독일 1750에서 1800년 60에서 70%, 일본 60에서 70% 훨씬 뒤죠. 늦을수록 뒤죠. 마찬가지죠. 한국 70에서 80%,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 보면 70에서 80%였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양반계층 중심 교육. 대부분 그걸 몰랐죠. 일 시켰으니까. 영국 농촌 지역의 농민 아이들은 5, 6세부터 가족의 농사 일을 도왔다. 5, 6세부터 일 시켰다는 거예요. 아동노동이라 하니까 사업체 사장들이 일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농민들도 농촌 짓던 사람들도 아이들을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근로자 누군가요? 농촌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일 시키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일 시켰다고.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죠. 일 시켰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뭉친 거 아니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 시대가 윤리의식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그것도 문명이 발전하면서 풍요로우면서 더 윤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동원했다. 농촌에 있는 사람과 도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실상 3차 인류혁명이 시작할 때 근로자들 대부분은 농촌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즉 극소수 인사들을 제외하고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일은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며 국가가 크게 발전하며 어린아이들을 일에서 해방시켰다. 어린아이들의 일을 해방시킨 것도 사실은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서 3차 인류 혁명 세력이 해방시킨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아무리 일 안 시키게 해도 가난에서 못 벗어나면 일 시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80년대에도 어린아이들 일 시키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현 시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데 그 앵벌이라고 불렀잖아요. 무엇이 어린아이들을 이래서 해방시켰느냐. 지금은 너무 교육 과잉이지만 과거에 얘기했지만 현 시대가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3차 인류 혁명 세력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